예, 정말 착합니다. 뒤로 돌려버리고 싶어. 많이 착해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크면 정말 착한 사람이 됩니다. 자, 134페이지 보자. 134페이지. 자, 그래서 빛에 대해서 다 했고요. 그다음 물에 대해서 먹자. 물.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명체에게 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거죠.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체에 없어서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 중에 한 가지죠. 자, 물이 어떤 영향을 주나 볼까요? 물이 어디 있어? 물. 내가 134페이지 밑에 3번. 물. 아, 내가 내 노트가 있거든요, 따로. 물이 얼마나? 아, 물이 있다. 자, 물 별로 근데 내 노트를 다 외우셨어요? 그럼요. 안 보고. 어떻게 해요? 한 번부터 외우시면 아니야? 네. 선생님 그럼 지금 제가 10초 드릴게요. 다 외우세요. 먼저 외우죠, 그거. 아니 10초 드릴게요. 제가 다 외우잖아. 좀 물어봐도 돼요? 보통 우리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보통 IQ가 자기 키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네. 제 친구 아이폰 그 친구 아이폰가 210인데요. 210. 네. 아니 제가 물어봐도 돼요? 그럼 몸무게하고 IQ가 비슷해요? 그건 아니잖아. 몸무게랑 아이큐랑 비슷한 전 몸무게랑 어? IQ랑 비슷하면 큰일 나. 시력하고 비슷하다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시력과 시- 그렇게는 아니, 시력 시력하고 좋아요. 그럼 IQ도 좋겠네? 시력하고 IQ가 똑같으니까? 안경 너 안경 쓰 최대가 그러면 3 이상. 몽골 차대가 몽골 사람들이 제일 천재네. 나 마이너스 몇인데? 자, 물 한번 보자. 물. 자, 물 한번 보자.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 중 한 가지죠. 그래서 이 물이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 한번 보자. 책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물. 여기 곤충, 그 다음에 선인장, 그 다음에 수생식물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사례를 한번 먼저 살펴보자. 자, 첫 번째는 곤충이 있습니다. 자, 곤충이 있는데 이 곤충도 역시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고요.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단한 외골벽을 가지고 있죠. 그 외골벽을 갖고 있는데 이 외골벽이 키틴이라는 성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틴이라는 성분이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서 수분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도 한번 볼까요? 자, 식물도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하나 있습니다. 표피층 위에 큐티클층이라고 있어요. 큐티클층이 존재해서 수분 손실을 막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식물에 이파리 이렇게 있잖아. 이파리 있으면 이파리 위쪽은 만져보면 이렇게 눈으로 봐서도 금방 알 수 있는데 매끈매끈하죠. 아주 코팅되어 있는 것처럼. 식물 이파리 안 봤어? 집에 저 화초 키우는 거 좀 봐봐. 식물의 이 위쪽은 맨질맨질하잖아. 매끄럽잖아. 그죠? 반짝반짝 빛나고. 먼지만 써요. 먼지 닦으면 매끄럽단 말이야. 맞아요, 그렇지? 매끈 거예요. 매끈매끈해요. 근데 아래쪽은 뭐야? 되게 거칠어요. 거칠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위쪽에 큐티클층이라고 해서 왁스층이 이렇게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파리 위쪽에 여기 이렇게 왁스층이 이렇게 코팅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럼 그거 긁어내가지고 차에 발라도 돼요? 굳이 이걸 큐티클층이라고 부르고요. 요 큐티클층 위쪽에 왁스층입니다. 왁스층이고 얘가 수분 손실을 막아줘요. 식물은 표피에 큐티클층이 있어서 수분 손실을 막을 수가 있다. 수분 손실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식물 중에 보면 수생식물이라고 있어요. 수생식물. 자, 수생식물은 어디 사는 식물이야? 물에 사는 식물. 물에 사는 식물인데 얘의 특징은 통기 조직이 대단히 발달돼 있어요. 통기 조직이 뭐야? 공기가 통하는 통로가 대단히 발달돼 있어서 물에 가라앉을까 물에 뜰까? 물 위에 뜹니다. 그렇죠? 통기 조직이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뿌리가 잘 발달되지 않아요. 얘는 뿌리를 키워봤자 어차피 땅속에 심을 수 있는 건 아닌데 뿌리가 거의 발달되지 않고요. 통기 조직이 대단히 발달돼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에서 혹시 이 부분을 뭐라 하는지 혹시 알겠나요? 저기 아정이한테 보자. 아정아, 이 식물 이파리 밑에 있는 이 구멍을 보자. 저 공기 구멍을. 싫어요. 싫어요 아닙니다. 표정이 뭐라고 그러죠? 기공이라고 해요. 기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들은 기공이 아래쪽에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아래쪽에 기공이 있어요. 그래서 기체를 받아들이고 기체를 내보내는 거, 기체 출입하는 통로가 아래쪽에 있단 말이야. 위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비가 오고 먼지가 오고 그러면 어떻게 막혀버리겠지.
그렇죠? 그다음에 빛이 너무 세면 그 햇빛 때문에 다 증발해 보이고, 그렇죠?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공이 대체로 밑에 있어요. 근데 수생식물, 물에 사는 식물들은 기공이 만약에 밑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물에 이렇게 이게 이파리가 연꽃잎처럼 물에 떠 있는데 기공이 좀 더 물에 잠겨버릴 거 아니야, 그렇지? 맞잖아. 네. 그럼 얘네도 죽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기공이 위쪽에 있어. 위쪽에. 그래서 물에 떴을 때 기공이 위에 있어서 위에 떠서도 기체의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기공이 위쪽에 있다. 기공이 위쪽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 콧구멍 있죠? 콧구멍 있는데 그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콧구멍이 이제 위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생물을 보면 생물의 어떤 생활 습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만약에 여기 눈만 살짝 내놓다 치자 물에 들어가서 눈만 살짝 내놓다고 했을 때 콧구멍이 어때? 잠겨요. 그렇죠? 근데 하마나 악을 보게 되면 눈을 물 밖에 내놓은 상태에서도 콧구멍이 뭘까? 바퀴 위에 노출돼 있으니까 코가 상대 위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악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이렇게 콧구멍이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물에 잠겨서도 눈 밖에 꺼내게 되면 콧구멍이 밖으로 노출돼 있어요. 너무 잘 그리시네. 네. 조금 더 그렸다. 그 다음에 악어라든가 하마라든가 다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오. 그러니까 그 생물의 어떤 서식 환경에 따라서 코의 위치가 바뀌어요. 만약 우리 사람이 콧구멍이 거꾸로 돼 있다면 우리는 물에서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콧구멍이 거꾸로 달려 있으니까 눈을 내놓고도 콧구멍은 여기 뚫려 있겠죠. 그렇죠? 근데 좀 불편한 점은 있을 거예요. 괴상 망측할 것 같아. 콧구멍가 이게 거꾸로 달려 있으면 코를 어떻게 구해요? 왜? 코가 막히는 거. 그거는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고요. 앞서 물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불편한 것이 있다면 먼지가 들어가고 빗물이 좀 들어올 수 있겠죠.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아마 이렇게 막지 않고 이렇게 막아야 될 거야. 콧구멍으로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래서 말 텐데 편리한 점이 있어요. 공부할 때 집중력을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 코가 거꾸로 달려 있으면. 왜요? 연필꽂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스피트만 이렇게 찾아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연필꽂이로 최소한 연필 하나, 욕심이면 연필 2개 정도는 꽂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굳이 스피트만 여기서 찾을 너무 필요 괴상 없어요. 망측해. 겉에가 꽂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식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조한 지역, 그걸 이제 엽육식물이라고 부르는데. 엽육식물이 이제 선인장 같은 거야. 아주 건조한 곳에 살고 있는 식물이죠. 얘의 특징은 건조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식물의 이파리가 뭘 바뀌었어? 가시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식물의 줄기에 보면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물을 얻기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니까 그 식물체 내에 아예 물을 많이 저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물이 부족해, 물 먹고 싶어 할 때 뭐 선인장 잘라서 선인장에서 물을 먹잖아. 영화 안 봤어? 영화 안 보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물을 주시죠. 뭐 해봐 한번. 너무 신앙심이 자, 깊은 그래서 거 아니야, 형? 너무 저수 신앙심이 조직이 깊은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인장 한번 봐봐. 밑에 그림 봐봐. 선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꽃 줄기. 우리 연꽃 줄기를 우리 뭐라 그러지? 연꽃 줄기 닮은 뭐라고? 연근. 그죠? 반찬을 먹잖아. 그죠? 연근에 보면 가운데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잖아. 이것이 바로 뭐야? 풍기 조직이야. 공기가 잘 통해서 물에 잘 뜰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인장의 가시는 이파리가 가시가 되어서 과도하게 수분이 많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이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이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거. 그러니까 반작용 얘기를 한번 볼까? 꽃, 창포와 같은 수생식물은 물속의 영양용질을 흡수하여 수질을 정화시키고요. 고래, 배설물은 해양의 물질 순환에 도움을 주고요. 이것은 생물들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34페이지 다 설명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 여기로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없습니다. 보스턴에 고사리가 살아요? 네? 갑자기 뜬금없는 아니 보스턴 고사리라고 써있는. 보스턴에 고사리 있어. 보스턴 고사리. 자, 그다음에 공기와 생물 한번 보자. 공기와 생물. 자, 공기와 생물 여기 별 중요한 점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저지대에 사는 사람보다 적극수가 많아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작용입니다. 그다음에 반증 한번 보자.
숲속에 사는 식물 광합성하여 대기 중에 산소 농도 높이고요. 이것이 반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노송나무와 삼나무 주변에 내뿜는 피톤치드에 의해 주변 공기 성분이 바뀌고 이것도 역시 반작용입니다. 인간의 활동이나 소의 트림 등으로 인해 공기 중 온실기체, 즉 메테인 가스나 이산화탄소 기체가 증가하는 것 이것도 역시 반작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토양 한번 보자. 토양. 비생물적 요소, 그러니까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 읽어봐요.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밑에도 풀까요? 예. 읽어보시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 봐요. 형 조용히. 왜? 뭐 어차피 보게 될 거면 시간 끌다 어쩌면. 보면 어떻게든. 시간 끌다 보면 어떻게든지 그 다음 입장이 돌아. 아셨죠? 자, 다 풀겠습니다. 5번의 첫 번째는 뭐 푸는 거 있어? 온도, 두 번째는 비생물 요소, 생물 요소, 세 번째는 공기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다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실수 필요 없고, 자, 심화 강도 이거 뭐 생각을 원해서 배워야 되는 거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생태계 평형하고 생태 평형 앞에 부분까지만 설명하고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생태 평형 별로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페이지? 볼까요?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페이지 142 142 왜 웃지? 발음이 너무 좋으셔서 감동받을 뻔했어. 자, 생태 평형 한번 보자. 문제였어요. 생태계 평형인데 요 생태계 평형에서 요 평형이라는 단어 한번 보자. 자, 평형이라는 단어는 일정이 유지되는 것을 평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만히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바로 평형 상태를 불러요. 근데 주의할 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서 과학에서 말하는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야. 멈춰 있는 걸 평형이라고 하지 않아.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열심히 뭔가 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겉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바로 우리는 평형이라고 부르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적 평형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혜원이한테 매일 만나서 혜원이한테 돈을 1,000원을 줬어요. 그럴 리는 없다는 했다. 예. 그리고 또 혜원이도 나한테 만나서 나한테 매일 돈 1,000원을 줘요. 내가 돈 1,000원 주고 얘가 나한테 돈 1,000원 줘요. 열심히 주고받아. 열심히 돈을 주고받지만 각자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의 액수는 변함이 있어 없어? 없지. 이런 상태 봐라. 평형 상태. 근데 혜원이하고 나하고 아예 돈을 주고받지 않아. 그럼 각자의 주머니 속에 돈의 액수는 변함이 없어요. 이것도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이걸 평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바로 평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이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태 내에서 생산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분해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먹히고 잡아먹히고 관계가 막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자나 분해자나 소비자나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생태계 평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생산자가 500마리, 얘가 100마리, 얘가 뭐 5,000마리 했다 진짜. 근데 열심히 뭐 잡아먹고 뭐 죽고 살고 막 태어나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전체적인 그 개체 수는 큰 변화가 없어.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평형이다. 이해되죠? 평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 평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적 평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러니까 이거 피식포식이라고 해요. 피식포식 관계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아우, 지금 많이 힘든가 봐. 아니에요. 많이 힘들어요? 아니에요. 잠을 못 잤어요? 아니에요. 잠 푹 잤잖아. 푹 자지 않았어요. 7시간 잤으면 충분히 잔 거지. 7시간 못 잤는데. 7시간 잤어.
내가 봤어. 네. 아니 막 집도 쳐들어다니고. 아니요. 저희 집 어디인지는 아세요? 예, 어디요? 아파트. 오 어떻게 하셨지? 노래도 나와요. 오 아파트. 맞아요. 나는 이번에 아파트 생활 청산했습니다. 아파트 살다가 아니 옆집에는 수영장 있다고. 네, 조그만 수영장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수영장이 얼마나 크게 많으냐면 우리 교실 절반만 해요. 네. 근데요. 뭐 커요. 생각보다 큰데. 아니 뭐 호텔 그 집안에 있는 개인 거면 괜찮지 않나? 근데 그 정도 많아요. 그 정도 많은데 놀라운 건 그 집에는 애가 없어요. 근데 그 수영장 어디다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봤거든. 남자 한번 봤더니 네. 나보다 봤는데. 그 수영장 있으니까 한번 봤어요. 뭐 어떻게 하나 수질은 깨끗한가 좀 봤어. 그랬더니 어우 수질이 나빠요. 수질 나쁜 게 아니라 손도 못 담글 것 같아. 왜요? 오래전 안 써서 아 막 그 낙엽도 막 흩어지고 막 흙탕물에다가 막 하고 어떻게 관리 안 하니까 그래. 선생님 같으면 저 어떻게 있고. 하셨어요? 선생님 같은 혼자 거기다 그 온천 만들었고. 아니요, 나는 수영장 안 만든다. 수영장 안 만든다. 선생님의 아들이나 딸이 있어요. 예. 세 분이나 아 있다고. 맞아. 세분이나 있지. 한 분은 영종도에서 일하시고, 왜? 한 분은 송도에서 일하시고, 아니요. 나대지 마시고. 네, 한 분은 부산에서. 아니요. 뭐 차단.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자 보자. 생태평형은 피식과 포식 관계에 의해서 생태의 표현이 유지가 되는데 이 피식 포식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자. A라는 생물이 있고요. A라는 생물은 B를 잡아먹어요. 그다음에 B라는 식물은 C를 잡아먹고, B라는 생물은 C를 잡아먹고, C는 D를 잡아먹게 돼요. 이렇게 먹이 관계가 이게 라인으로 된 거 있죠. 이걸 뭐라 하냐? 이걸 먹이사슬. 먹이사슬이라고 그러고 어떤 생태계에 대해서 이런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A가 있고요. A는 B하고 C한테 잡아먹히고요. B는 또 D하고 E한테 잡아먹히고 얘도 또 E한테 잡아먹히고 E는 F한테 잡아먹히고 얘도 막 잡아먹히고 얘도 잡아먹히고 막 이렇게 잡아먹히고 막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슬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서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겠지.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먹이 그물이라고 해요. 그럼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중에 먹이 그물이 훨씬 더 복잡하지. 그 복잡하니까 별로 안 좋은 거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먹이 사슬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 안 좋은가 보자. 이렇게 A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혜원이가 배고파 하고서 C를 전부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C를 잡아먹어버렸어 혜원이가. 그러면 B는 C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C가 없어졌으니까 B도 어떻게 될까? 멸종되겠지?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A는 B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얘도 없어져 버리겠지. 그러면 이쪽 지역에는 D만 가득 찬다. 이게 D가 생산자니까 풀이란 말이야. 잡초만 그냥 무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어느 한 개체군이 사라지게 되면 그 지역은 아주 황폐화돼요. 그렇지만 얘는 달라요. 만약에 애플을 없애봅시다. 만약에 혜원이가 I'm still hungry 아직 배가 고파 그래서 B를 잡아먹어버렸어. 그랬더니 E가 어떡하지 먹이가 없네 하는데 보니까 C 먹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C 먹. C한테 먹히는 거 아니에요? 화살표면? 아니죠. 이 입장에서 보면 C를 잡아먹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네, 아까 저기서는 반대로. 그러니까 이거하고 전 다른 거. 그래서 화살표. 뭐가 하나 없어져도 대체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쉽게 생태계가 파괴된다,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다.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다. 그럼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얘가 훨씬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그럼 D는 죽는데. 그 예를 더 복잡한 거죠. 생각했습니다. 자꾸 나율틱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나율스럽게 말씀하지 마시고 복잡하게 계속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하나가 없어져도 그냥 쉽게 생태 평형이 파괴되지 않게 되겠죠. 그 관계가 이 책에 142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봐봐요. 여기 먹살 봐봐. 나무, 버터플라이, 스파이더. 까치는 까치가 영어 뭐지? 독수리는 아시잖아요. 독수리는 아니지. 이글. 네. 훔친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 거미가 없어졌다 치자. 거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거미가 없어짐에 따라서 그 뭐 이쪽에 있는 생태계가 어떻게 될까? 파괴될 수 있겠지. 거미가 없어지면 그렇죠? 거미가 없어지면 까치도 죽고 독수리도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그냥 나비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나무도 엄청나게 많아지겠지, 그렇죠? 생태계 다양 저기 저기 생태계 평형이 금방 깨질 위험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만약 여기서 먹이사슬에서 여기서 만약 거미가 사라지게 된다면 거미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이 생태계가 굉장히 위협받는다는 이야기지,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거미가 없어진다면 거미가 굉장히 미안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럼 거미가 인사하겠죠.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과하겠죠. 자, 그 다음에 먹이 그물 한번 보자. 먹이 그물. 근데 먹이 그물에서도 나무가 없어지면 다 없어져요. 그렇죠. 옳지죠. 자, 여기서 한번 보자. 여기서 2차 소비자인 거미가 없었다 치자. 이 거미가 은퇴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이제 거미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거미가 사라져도 까치집에서 봤을 때는 송치 먹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마뱀을 잡아먹어도 되고요. 다른 대치자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쪽 생태계는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군집이 안정적일 때 생태 평형이 잘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까지 가게 되면 너무 복잡합니다. 시험을 보죠. 쌤 혹시 물티슈 있으세요? 저기 밖에 휴지에 그러니까요. 네, 끄십시오. 손 닦고 와도 돼요.